미군 전투기가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를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영상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미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소속 슈퍼호넷 전투기 조종사가 화들짝 놀랍니다. 고속 비행 중에도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전투기들은 이 비행 물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놓쳤습니다. 미국의 민간과학연구소인 투더스타즈 아카데미가 펜타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해 입수한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미 국방부가 2007년부터 5년간 UFO를 비밀리에 연구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는 UFO 연구에 매년 250억 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외계인 접촉 여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대선에선 외계인 관련 기밀 문서 공개가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의 경제사령탑에 자신의 폭탄 관세 정책을 반대한 인사를 앉혔습니다. 마음만 맞는다면 정책상 일부 의견 차이점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트럼프식 코드 인사입니다.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리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레리 커들러 CNBC 경제평론가를 내정했습니다. I'm looking at Larry Kudlow very strongly. 레이건 대통령 백악관에서 일했던 커들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신봉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엔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만 맞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I've known him a long time. We don't agree on everything, but in this case, I think that's good. I want to have a divergent opinion. 커들러 내정자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I must say, as someone who doesn't like tariffs, I think China has earned a tough response, not only from the United States.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경제참모에 충성파를 안치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비밀 군사협정 문제로 두 나라 사이 생긴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오는 24일 3박 4일 일정으로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취임 후 첫 중동 국가 UAE 방문을 통해 두 나라 사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증진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양국 갈등은 유사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의 비밀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문제 삼으면서 빚어졌습니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왕세제의 특사로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봉합에 나섰고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앞서 2박 3일간 베트남도 국빈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최조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사이버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자신 있는 태도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가 막바지에 달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때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올 때의 표정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무거운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죠. 하지만 오늘 아침 검찰 청사를 나설 때는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주변 인사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걸음걸이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표정이 밝았다는 것은 조사 내용이 본인에게 만족스러웠다는 것인가요? 네,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김윤옥 여사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다스 의혹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전인 7시 10분까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의 혐의를 위반했는지 이렇게 조사가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때까지는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후 7시 50분이었죠. 밤 12시까지 마지막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건데요. 김 여사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가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아킬레스건이었던 셈입니다. 네, 저렇게 조사 시간에 대부분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네. 유독 김윤옥 여사 얘기가 나오자 당황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인정한 10만 달러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던 돈입니다. 이 엇갈렸던 진술이었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다른 모든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부인했는데 이 10만 달러만큼은 내가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넸다고 진술한 이 현금 다발이 든 가방 역시 김윤옥 여사를 향하는 것을 아주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돈을 자신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김윤옥 여사가 검찰에 소환이 되는 것인가요? 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김윤옥 여사 조사 일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로선 결정한 바 없다는 얘기는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압박한 여러 수단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진술도 있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위 진술이라고 했다고요? 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은 10명이 넘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자 12명의 증언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두 이 측근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 건데 12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측근들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이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앞으로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모레 경찰에 소환됩니다. 지난달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첫 조사를 받는 겁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달 14일 SNS를 통해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닷새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여성 16명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고 일부 여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경찰도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고소한 여성 16명을 접촉해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레 오전 10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폭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4일 의혹이 제기된 지 31일 만에 이 씨가 경찰에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오는 18일 강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복당 원서와 변호사 소견서까지 들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왜 복당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근거가 무엇이었었는지 복당 원서를 제출합니다. 자신은 11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했다 실형을 선고받아 당원 자격이 상실됐던 것이라며 최근 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복당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은 당적 회복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BK는 사면 복권이 됐고 또 복당에는 하자가 없다. 당원 자격 회복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또 지난 7일 성추행 의혹 보도로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오는 18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가 보류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당일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불륜 의혹이 제기된 직후 예비후보 부적격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따른 미투 악재가 지방선거 판세를 흐트러뜨릴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작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츰 윤곽을 잡아가는 서울시장 선거전을 김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포함한 최근 2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3번의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등 역대 선거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인물난을 겪으면서 이 민주당 경선이 서울시장 본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투 파문으로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치고 한국당이 새 인물로 승부를 걸면서 서울시장 대진표가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거론됐지만 최근 이석연,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 전략 공천 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설 연휴 직후 출마 제안을 했고 이 전 처장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이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에 맞서 한나라당 등 범여권 후보로 출마하려다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누구보다 박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며 빅매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 파문과 현역 의원 출마 자제령으로 박영선, 우상호 의원 3파전으로 좁혀졌고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후보군이 줄면서 컷오프 대신 1차에서 50% 득표 미만이면 2차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민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이팅! 강원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로 오는 모든 사회 간접 시설도 저희들이 준비를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 대표는 강원도 민심이 대구 경북 지역과 비슷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원이 안보 이슈에 민감하고
삼선에 도전하는 최 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한국당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없는 강원에서 민심 점검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한국당의 강원 탈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지하철 곳곳에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휠체어 리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 리프트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70대 남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이 남성은 사고 후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왼쪽 팔이 평소에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서 계단을 등지고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신길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을 한쪽에만 설치해 추락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하철역들도 마찬가지여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안 가고 돌아가요. 리프트 고장도 잦아 위험천만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내려가다가도 또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긴 거리를 리프트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아예 없애고 사고 위험이 낮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년 취업난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3, 4년 동안은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리를 찾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유독 많아서 그렇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좌석이 꽉 차 계단에 앉고 서서 듣습니다. 요즘 채용 설명에는 이처럼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서류를 한 30군데 넘게 넣었는데 딱 서류 2군데 합격했거든요. 어디 하나라도 걸려라 식으로 많이 난사하고. 하지만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0만 4천 명 느는데 그쳐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 실업의 미래는 특히 암담합니다. 앞으로 4년 정도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고용시장에 대규모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현재 9.8%인 청년 실업률이 앞으로 12%까지 다시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보고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의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어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서 애가 탑니다. 정부가 이런 불일치를 줄이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보전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 일종의 공동적금인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3년 동안 60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1,800만 원, 기업에서 600만 원을 보조받아 3천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는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어 매년 최대 23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수준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경우에
중소기업을 더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7만 명의 군 장병에게는 군대 직무 경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 구직 시 증빙 서류로 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에코붐 세대 구출 작전으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에코붐 세대, 여기에 에코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메아리란 뜻인데요.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청년들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의 일자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에서 이번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에코붐, 마치 베이비붐, 그게 떠오르는 말인데요. 자, 네.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에코붐 세대,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인구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제적 풍요 등의 영향으로 1968년에서 74년 사이에 인구가 급증했죠. 지금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표시해 놓은 요 봉우리가 바로 그 68년에서 74년 세대인데요. 네. 이들의 자녀 세대가 바로 91년에서 한 96년생 정도에 해당하는데 네. 이들이 마치 메아리 치듯이 인구가 급증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우리가 올라가 있죠. 20대 초중반보다 아래와 네. 30대 그 초반 사이에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네.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올해부터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고용 한파가 굉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만 잘 넘기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인구가 주니까 청년 실업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정부가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고 내놓은 대책은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 에코붐 세대가 많이 취직을 해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낮은 임금을 정부 돈으로 메워줄 테니까 많이 취직을 하라는 건데요. 네. 자, 현재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초봉이 한 연봉으로 3,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중소기업은 보시다시피 2,500만 원 수준으로 격차가 많은데요. 네. 이 상황을 주거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하는 등의 혜택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쥐어줘서 격차를 거의 없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구상인 겁니다. 자, 영원히 이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정부 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반 몇 년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럼 실제로 기업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나 일자리 여기서 잡아볼까 하는 청년들, 이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이미 하고 있던 것을 규모를 크게 내놓은 건데요.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미 하던 그런 대책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은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렇게 있는 것만큼 큰 도움 되죠. 솔직히 돈 모으고 적금 들고 이런 것도 좀 힘들잖아요, 많이. 꽁돈인 것 같기도 하고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대기업에서 받는 임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는 맞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봤는데 다 좋아하네요. 일단 나라에서 그냥 주니까 뭐 싫다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일단 근로자들은 좋아하는 반응인데 중소기업을 근데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조금 반응이 틀립니다. 이들은 일단 앞으로 한 3, 4년 지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고학력 대졸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놨는데 끊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잘 돼서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저희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그만큼을 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나중에 돈이 없으면 그 정부가 안 주면은 같이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결국은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3, 4년에 걸친 한시적인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노동시장의 이 경직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문제나 서비스 규제 제한 이런 근본적인 처방과 함께 당장 급한 불 끄는 이 두 가지 노력 같이 만나는 시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심정숙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게 되는 휴지나 종이컵, 빨대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불편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꼭 줄여야 하는데요. 일회용품 없는 하루를 살아보았습니다. 조현선 기자의 더하는 뉴스입니다.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종이컵 일회용품 줄여봐요. 우리나라에서 1년간 쓰이는 일회용 종이컵은 무려 260억 개, 나무 5천만 그루를 베어내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종이컵의 휴지에 우리는 그야말로 일회용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 이 일회용품을 얼마나 쓰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근 준비에 분주한 아침, 화장을 시작하니 곳곳에서 일회용품이 쓰입니다. 기본 세정에 일회용 렌즈, 이렇게 싸서 버릴 휴지까지. 출근길에 들른 카페, 동료들과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샀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하나랑요, 먹물 치즈 미니? 음료수는 캐리어에 담아주시겠어요? 그리고 포크랑 나이프 좀 넉넉하게 주시겠어요? 근무 시간에도 몇 번씩 휴지를 향해 손을 뻗고 메모지에 종이컵, 잘못 인쇄된 종이들이 수북히 쌓여갑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시간도 없어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식사 한 끼 했을 뿐인데 버려야 할 일회용품이 한 보따리입니다. 퇴근길에 찾은 마트에서도 일회용품 구입은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 하루 사용한 일회용품을 모아봤는데요. 20리터 봉투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회용품이 없는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날 들렀던 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씻어야 하는 수고를 무릅써야 합니다. 아, 이거 하루에 몇 번을 쓰는 거야. 장보기도 큰일입니다. 일회용품을 안 쓴다는 상점을 찾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는 일회용품이 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제가 갖고 왔고요. 일회용 봉투가 없다 보니 물건 하나 담는 것도 고역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왜 비닐봉지가 없느냐, 담아갈 봉지가 왜 없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시기도 했는데 일부러 찾아와 주시기도 하세요. 푸드트럭 음식도 집에서 챙겨온 반찬통으로 받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통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화장품 가게에서 제품 한번 발라보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다른 색 사볼래. 이거 좀 지우자. 일회용품이잖아. 아, 맞다. 잠깐만. 그러면 손 씻었어야 돼. 불편하게. 아, 이게 좀 불편하네. 일회용품도 안 쓰는 거는.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쓰고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불편을 감수만 하면 이런 일회용품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의 사용으로 인해 매일 약 400만 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0만 개 흡수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당국은 일회용품 수거함을 도처에 설치하고 수시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귀찮음을 감수하고 나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옛 러시아 스파이를 독살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러시아를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힙니다. Under the Vienna Convention,
the United Kingdom will now expel 23 Russian diploma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undeclared intelligence officers. 영국인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하는 러시아 정부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인의 입국과 화물 운송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 정부 관계자와 왕실 인사를 보내지 않는 건 물론 예정된 모든 고위급 회동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에게서 러시아가 개발한 신경작용제 무비촉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러시아 정부에게 13일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례없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Подытоживая, хотел бы еще раз заявить следующее. Россия не причастна к этому инциденту. Ультиматумы Лондона мы считаем ничтожными. 지난 12일 런던의 한 주택가에서도 러시아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그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시간의 마라톤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대 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겁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먼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전달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란 일, 공적인 용도에 썼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큰형인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자택 건축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돈은 큰형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명세 등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이상은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조사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불륜 의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박수현 예비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충남지사 선거는 새로운 판세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내심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이라고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지지표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수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두 후보에게로 힘이 좀 갈 것이고, 또한 당 차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과 박수현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전을 예상했던 자유한국당은 판세가 흔들릴수록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이명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이인재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감당할 수 있음을 충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릴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실망한 민심 끌어오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은 오후에 비가 모두 그치고 지금은 공기가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고 지금 서울의 습도는 무려 98%까지 올라 있는데요. 곳곳에 안개도 종일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는 내일 낮부터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는 특히 강원과 전북 지역에 심한 안개가 관측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과 제주에만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영동과 경남 남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9도에서 10도쯤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1도, 대구가 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싸늘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누그러들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내일은 얇은 봄의 투보다는 모직 코트 차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